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먹기 좋게 요리해주는 북렌즈 문화 레스토랑입니다. 오늘은 영화 시간인데요. 오늘 다룰 영화는 미드나잇 인 파리입니다. 오늘도 세 분 모셨고요. 간단히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몸에 좋은 몸장이고요. 다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따뜻하게 마시는 사케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 미드나잇 인 파리는 북렌즈에서 모임도 한번 했었는데 그 내용도 참고해서 이제 같이 재밌게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처음 재료 확인 우리 우쿠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북렌즈 모임에서 미드나잇 인 파리 선택했던 게 저고요. 이 영화를 선택했던 이유는 그나마 좀 대중적이면서 할 이야기가 많은 영화가 이게 아닌가 생각해서 선택을 했던 영화예요. 근데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실 굉장히 뛰어난 작품성을 가졌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마침 저희도 이제 이름이 명작 레스토랑에서 이제 문화 레스토랑으로 바뀌었으니까 조금 이제 퀄리티에 대한 갈망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절대 영화가 지루하거나 이러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영화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셔서 침묵하겠습니다. 다루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정말 좋아하는 영화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지난번에 트럼프 할 때도 이야기가 살짝 나왔었죠. 미드나잇 인 파리 기억나시죠? 네. 네, 뭐 겸사겸사 생각도 나고 할 얘기도 많고. 근데 정말 그 말씀 의도하신 대로 네, 여행 좋아하는 분들이 그렇죠.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그 세 명은 그냥 그죠. 무슨 영화인지도 모르고 파리 좋아서 오신 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예술 좋아하는 분들, 영화 좋아하는 분들, 우디 앨런 좋아하는 분들, 짧아서 가볍게 볼 수 있는 분들. 간단히 뭐 영화 소개해드리자면 2011년작이고요. 평점 말씀드리면 네이버 평점 기준으로 관객들이 한 9.0. 관객 호응이 생각보다 높죠, 우리보다. 우와. 그죠? 우디 앨런 감독이 이름값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 생각에 그냥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우디 앨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밖에 안 보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평점을 그들만 그쵸? 해서 그런 거. 그들만 해서 그런 거 같고. 그리고 기자 평점 7.9. 그죠? 이 높네요, 정도가 생각보다? 7.9? 난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봐요. 7.9면 뭐 3.5에서 4점 사이라고 보면 되니까. 아니면 로튼 토마토 지수 보면은 얼마나 신선한가 했을 때 93점. 그렇게 100점 신선했나요? 만점에? 그렇죠. 그렇게 신선했나요? 뭐 어쨌든. 그리고 전체적으로 평점을 보면은 83점. 그리고 IMDb가 7.7점. 뭐 대충 비슷하게 형성돼 있죠. 근데 중상, 중상 신선한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로튼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좀 신선한 영화, 좀 소재가 참신하고 독특하다 이런 영화에 되게 점수를 많이 줘요. 그렇게 주는 지수가 따로 있어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 흥행 수익은 우디 앨런 역사상 최고 흥행 수익을 거뒀습니다. 오. 예. 본전 뽑았네. 제작은 1,700만 달러로 해서 북미에서만 5,600만 달러, 그리고 해외에서 9,400만 달러 해서 1억 5천 이 정도. 10배 벌었죠, 한마디로. 많이 벌었는데. 그죠. 한국에서도 원래 우디 앨런 영화가 사실 관 자체가 안 잡히는 급이에요. 근데 이 영화부터는 꽤 잡혔죠. 그래도 꽤 잡히고 36만 명 이 정도인데 이게 뭐 작아 보이지만 우디 앨런 인생 필모그래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역대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특히 미드나잇 인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봉가를 많이 못 잡았기 때문에 36만 명이면 초대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선 우디 앨런이랑 감독부터 얘기를 할게요. 우디 앨런이랑 감독 제가 좀 원래 평소에 잘 알던 감독은 아닌데 유명하잖아요, 워낙.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확실한 컨셉이 있어요. 다작하는 감독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촬영 기간이 길지도 않고 예, 박리담회식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 초기작 보면 이제 주로 슬랩스틱 코미디 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초반부에는 온갖 장르를 넘나들면서 뭐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1977년에 애니올이라는 작품이 개봉을 해요. 이 작품을 기점으로 이제 조금 성격이 변한다고 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공통점을 찾아보면 뉴욕을 배경으로 합니다. 항상. 뉴욕? 그렇죠. 뉴욕을 배경으로 하고 장르는 그 이후에도 계속 통통 튀어요. 뭐 범죄 심리극, 모큐멘터리, 가족극, 시대극, 철학적, 종교적 영화 이런 것들은 다 하지만 뭔가 이 사람 영화를 몇 개 보다 보면 저도 한 3개 정도밖에 안 봤는데 나름 통용되는 언어가 있고 통용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장르가 다른데도. 그렇죠. 그렇지만 뭐 아무래도 박리담회 하는 그 스타일 같은 것들이 좀 남아 있는 거죠.
필모그래피를 좀 보면은 정말 많은 영화인데 기억에 남을 만한 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애니홀, 카이로의 붉은 장미 혹시 들어보신 분? 예, 역시나 오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브로드웨이를 쌓아 들어보셨죠? 예, 이름은 예, 들어봤어요. Everyone Says I Love You. 이것도 조금 유명한 것도 96년작인데 들어가면 매치 포인트. 매치 포인트 들어갔어요. 아, 네, 여기는 이제 스칼렛 요한슨이 나오는데 굉장히 되게 정열적인 배드신으로 유명한 친구가 어. 되게 강추했던 영화. 그런 의미에서 그냥 영상 쪽 하는 일하는 친구인데 아, 이거는 네. 영상 쪽으로 되게 좋다고 추천해줬던 적이 있어. 네. 유명했지만 그다음에 뭐 스쿠프 그리고 뭐 미드나잇 인 파리 그리고 이후로 조금 더 잘 되고 있어요. 미드나잇 인 파리 이후로 투 로마 위드 러브라는 영화 아시는 분? 저요. 네, 재밌게 보셨어요? 저 기억 안 납니다. 네. 재미없었 나옵니다. 그다음에 뭐 블루 제스민, 매직 인 더 문라이트 2014년까지 이었고 2015년, 2016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고 뭐 몇 가지 이 감독의 특징을 좀 더 짚어드리면 일단 엄청 예전부터 작품 활동을 하면서 크게 스타일적 변화를 안 주는 감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첨단 이런 쪽이랑은 되게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뭐 모노 녹음 이런 거 사용하고 이러니까 좀 돌비 디지털 시대를 못 따라잡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 블루레이나 이제 DVD를 나와도 뭐 넣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심심하다는 평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또 뭐 순수 문학 이런 거에 재능이 있어가지고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서는 뭐 단편 소설 같은 것도 쓰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루는 분야도 굉장히 폭넓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다재다능하긴 한 것 같아요. 혹자는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뭐 이제 감독, 각본, 배우 이 세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찰리 채플린이랑 오선 웰스랑 우디 앨런밖에 없다. 근데 사실 좀 이건 헛소리죠. 좀 요즘 많죠 이런 사람들. 막말로 그냥 성룡도 이건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디 앨런 감독이 그 영화도 출연하고 예전에 막 그럼요. 그랬죠. 예, 네. 그런 것도 하고 뭐 각본 감독을 다 우수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떠오르는 사람도 한 5명이 넘기 때문에. 근데 엄청 유명한 작품 이름이 막 떠올리는 건 없는데도 그쵸? 좋은 평을 받으셨네. 좋은 평을 받았다기보다 그냥 뭐랄까 애초에 돈을 많이 안 쓰는 감독이니까 계속 꾸준히 하고 또 고정 팬들 좀 있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우디 앨런 감독은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하지 않았던 감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영화 평론가들이 이제 조금 대중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이제 예능이나 식개처럼. 근데 그분들이 영화 소개를 하는데 우디 앨런 감독을 소개하는데 거기다 이제 별로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유의 영상미 이런 걸 미사일구나 붙이다 보니까 그런 걸 자꾸 보다 보니 왠지 나도 우디 앨런 감독이 대단한 작품 한 있어 보이는 전원적인 있어 보이는 인지하게 된 것 같은 거예요. 어느 순간. 근데 생각해보면서 필모를 보면은 그렇게 나도 기억나는 영화가 없고 로마 위드미 같은 경우는 별로 약간 비슷한 사례가 생각나는데 만약에 좀 공감이 안 가면 나중에 잘라주세요. 그 홍대 인디 씬들이 처음 이제 대중한테 좀 다가왔을 때 델리 스파이스가 좀 필요 이상으로 되게 핫해지고 사람들에게 되게 작품성 있는 음악들로 다가왔었잖아요. 그런 거랑 느낌이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처음 이런 아류 문화들을 좀 접하면서 좀 괜히 예술성 있어 보이고 독특해 보이고 컬트해 보이고 이런 혜택을 좀 수혜를 많이 받은 감독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 감독이 다양하게 다루지만 뭐 로맨틱 코미디도 다루고 보시면 알겠지만 영상미 이런 거 좀 확실히 재능이 없는 감독은 아니잖아요. 야, 색감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특유의 색감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죠. 색감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게 이 감독이 이제 미드나잇 인 파리는 물론 파리를 배경으로 한 거지만 이 이전 작품들을 보면 다 뉴욕에서 찍었어요. 거의 매치 포인트 이전 작품들은 거의 뉴욕이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뉴욕을 가장 사랑하고 뉴욕을 잘 다룬 감독, 뉴욕의 상징적인 예술인 이런 느낌으로도 유명한 배우입니다. 유명한 감독. 그렇죠. 유명한 감독이자 배우자 각본가죠. 그쵸. 네. 그리고 뭐 사생활에 관한 내용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추잡하죠. 예. 추잡한 걸로 유명하고 한국에서는 또 그걸로도 알려졌죠. 이제 아내가 한국인이다. 그래요? 예, 아내가 한국인인데 프레디 순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름 특이하죠? 예.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아내가 아니었어요. 양녀였어요, 양녀. 입양. 그렇죠. 입양해서 갔는데 어릴 때부터 되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목격담이 되게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서 결혼해 있고
대박이다. 그죠? 생각보다 조금 더 더럽죠? 네. 이 얘기는 좀 더 그죠? 이따가 한번 나중에. 다뤄보고. 네. 그럼 트럼브에 이어서 예술가의 사생활편 네.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들 네. 한번 설명. 바로 배우로 넘어가죠. 네. 주연 배우 같은 경우에 길 팬더 역할 맡은 오웬 웰슨.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아주 본인만의 시그니처가 확실하죠. 이 영화 보시면 샹하이 눈. 그죠? 아시는 작품이 있으시구나. 그죠? 샹하이 나이츠. 상하이 눈, 상하이 나이트 성룡과 찍으면서 네. 한국 팬들한테는 이렇게 많이 알려줬고 아마겟돈. 박살. 아마겟돈 들어봤어 만화. 그 말고 있어요. 영화 아마겟돈 안 보셨어요? 아나콘다 이런 거. 봤습니다. 네. 뭐 아나콘다는 뱀, 다들 뱀. 보잖아요. 큰 뱀 네. 나와서 사람 죽이는 그런 내가. 별볼일. 자료 화면으로 본 것 같아. 맞습니다. 네, 뭐 그럴 수 아마겟돈은 브루스 윌리스. 네, 엄청 너무 유명한데. 우리 세대는 모를 수가 없는데. 디빅팩트와 같이 나와서 되게 화제가 됐던 영화예요. 지구 멸망의 네. 시나리오에 대한 그때 뭔가 99년이어서 그죠. 운석이 와서 지구가 멸망하는 내용에 대해서 되게 처음으로 제대로 다룬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 배우는 이제 웨스 앤더슨이라는 감독이랑 작품을 거의 다 했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다 나와요. 웨스 앤더슨의 영화를 보면은. 그리고 뭐 이후에는 이제 벤 스틸러나 트로픽 선더 같은 작품에서 벤 스틸러 같은 친구들이랑 비슷하게 코미디 위주로, 가벼운 코미디 위주로 많이 뛰고요.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배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영화에서 항상 떠드는 역할, 쉬지 않고 떠드는 역할, 수다쟁이 역할로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웬 웰슨 길팬더의 약혼녀 역할로 나오는 이네즈 역할의 레이첼 맥아담스. 지금 이제 거의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겠지만 이 영화 찍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제 기준에선 그렇게 유명한 배우는 아니었다고 봐요. 그 이전 작품이 뭐가 있었냐면 퀸카로 살아남는 법. 여기서도 조연 정도. 조연이었죠. 예. 웨딩 크래셔, 뭐 시간 여행자의 아내고 이거 다음에 이제 노트북 찍으면서 이제 되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제 미드나잇 파리 찍고 최근에 어바웃 타임. 그렇죠. 어바웃 타임 찍으면서 팡 터지고. 그리고 이제 기억하실 만한 거는 닥터 스트레인지 보시면은 닥터 스트레인지에서도 이제 여주인공으로 나오면서 얻은 별명이 있죠? 시간 여행자의 아내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드나잇 인 파리에서도 시간 여행을 하는 사람의 약혼녀로 나오고 네. 아예 작품 제목이 시간 여행자의 아내인 작품도 있고 그래서 있었죠. 맞아. 어바웃 타임에서도 그러죠. 어바웃 타임에서도 시간 여행하는 애의 아내로 나오고 닥터 스트레인지에서도 그러니까. 그리고 다음 배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마리온 꼬틸라르. 아니 이렇게. 피카소의 여자친구죠. 어쨌든 해빙웨이와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아드리아나. 네. 네, 아드리아나 역으로 나왔던 마리온 꼬틸라르는 프랑스 배우인데 이제 과거에 택시 시리즈에서 여주인공으로 나왔었고 뭐 빅피쉬 뭐 이런 거 찍다가 라비앙 로즈를 찍으면서 사실 주연으로서 입지를 굳혔다고 보면 돼요. 라비앙 로즈는 이제 에뛰드 삐아프라는 프랑스의 전설적인 가수의 전기 영화인데 거기서 이제 타이틀롤 비슷하게 맡아가지고 전기 영화 잘하면 사실 배우가 확 인정받잖아요. 그 역할을 하면서 뜨고 이제 뭐 어느 멋진 순간 이런 거 나오고 헐리우드에서 이제 인셉션 아니면 다크나이트 라이즈 같은 걸로 사람들이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또 다시 예술 영화 쪽으로 넘어가서 이민자, 내일을 위한 시간 이런 영화 찍었고요. 최근에 국내 개봉한 것 중에는 얼라이드에서 브래드 피트 상대역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특이한 사항이 최근에 발견한 건데 좀 검색하다 발견한 건데 그 트럼프 트위터에 fuck you를 날린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기념 배우군요. 그죠? 트럼프 트위터에 되게 형형색색의 가운데 손가락 사진을 이모티콘을 막 올려가지고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살짝 앞에 배우들이랑 다르게 좀 단역으로 나온 애들을 보면은 톰 히들스턴 이제 다른 영화에서 토르 동생 로키로 나왔던 배우 여기서는 이제 스코피치 제랄드로 나오죠. 그리고 에이드리안 브로디 피아니스트에서 열연했던 남자 주인공이고 여기서는 살바도르 달리로 나오죠. 네. 그리고 캐시 베이츠 여기서는 이제 거트루드 스타인으로 나오는데 예전에 미저리 주인공으로 유명한 배우고요. 그리고 레아 세이도는 이제 바스터즈나 미션 임파서블 4, 뭐 가장 따뜻한 색 블루 이런 데서 주연 맡았던 배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배우는 뭐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예술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좀 어느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넘어갈게요. 맨 처음에 딱 봤을 때 네, 확 와닿으면 아는 사람은 되게 공감 가고 재밌는데 그렇죠. 모르는 사람은 네, 그 특징 잘 모르니까 되게 궁금했던 부분이라 그렇죠. 기대가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스코피치 제럴드나 뭐 해밍웨이, 피카소, 달리까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거트루드 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비평가이자 소설가였어요. 피카소랑 친했고요. 그래서 피카소 작품 중에 거트루드 스타인 자화상을 그린 게 있는데, 자화상이 아니죠. 거트루드 스타인 초상화를 그린 게 있는데, 영화에 보면은 거트루드 스타인 나올 때 뒤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마티스 아실 거고, 로트렉 나오는데 화가, 드가 아실 거고, 브라크 아시나요? 브라크도 화가입니다. 예. 그리고 모딜리아니도 나오는데 화가고요, 마찬가지로. 도중에 벨몬테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친구 좀 특이해요. 투우사예요. 근데 그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투우사였다고 하는데 저희로서는 사실 알기가 굉장히 힘든 예술가죠. 예술가라고 봐야 될까요? 뭐 유명인, 셀레브리티겠죠. 그리고 좀 극중을 좀 관통하면서 많이 나오는 사람 중에 콜 포터가 있죠. 시대를 관통하면서. 콜 포터라는 음악가가 있는데 네. 그 시대에서는 이제 피아노를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중에 현대에서는 이제 주인공인 길이 시장 같은 데서 콜 포터 앨범 같은 걸 막 찾으러 다니죠. 아, 네, 좀 기억나죠? 그리고 코코 샤넬. 지금 이제 샤넬 만들었던 디자이너고요. 그리고 이제 달리 옆에 나오던 친구들. 루이스 부뉴엘이랑 만레이가 이제 달리가 막 그 라이노를 외치는데 옆에 있죠. 만레이는 사진작가고요. 루이스 부뉴엘은 영화 감독이에요. 그리고 기타로 이제 뭐 이름만 등장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주나 반스, T.S. 엘리엇, 장 콕토 이런 친구들은 다 시인이자 극작가입니다. 네, 여기 나오는 웬만한 사람들은 이 정도고요. 나머지는 조사를 제가 못했습니다. 혹시 문의 있으면 예, 댓글 달아주세요. 재료 손질로 우리 사케님께서 영화의 줄거리랑 인물들 얘기해 주실 겁니다. 네, 일단 가볍게 사실 영화 복잡할 거 하나도 없고요. 일단은 지저분한 이야기 좀 빼고 중점적인 이야기를 먼저 따지자면 공간적인 배경은 당연히 제목 그대로 파리, 주로 밤이고요. 이제 시간적 배경으로 보자면 이제 현대로 보는 게 좋겠죠, 사실상. 그리고 이제 줄거리는 이제 주인공 길이 약혼녀인 이네즈와 이제 예비 장인 부부와 함께 파리로 여행을 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지내는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인데 이제 본래 길은 이제 헐리우드의 각본가였어요. 꽤 잘 나가는 각본가였는데 이제 소설가로 전향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뭐 약혼녀는 사실 조금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이제 거기 플러스 이제 장인장모와도 성격이 잘 안 맞아요. 길은. 네. 장인어른은 이제 공화당 지지자. 어쨌든 네. 이제 정치적인 걸 넘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격이 좀 안 맞는 거죠. 그 소설을 쓴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물론 영화가 작품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소설은 조금 더 자기만의 세계관을 구축하고 자기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예술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장인이 이제 그런 걸 원치 않은 거 보면 조금 더 현실적이고 그런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길은 조금 더 꿈을 쫓아가고. 근데 예전부터 이제 예술가가 좀 더 좌성향, 진보적이라는 그거야. 인식이 있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장인어른이 공화당 지지자인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나온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 컨셉이겠죠. 예술가적인 면모가 어떻게 보면 좌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낭만주의적인 성향.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사실 이 영화가 보면은 처음부터 그 레이첼 맥아담스 역인 이네즈와 이제 길이 계속 싸워요. 이제 싸우다가 우연찮게 이제 술 취해서 길이 방황하다가 이제 앞으로 지나가는 푸조였거든요, 차가. 예, 그 차 한 대 타락을 해서 탔는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게 시간을 여행을 하는 차였던 거죠. 그래서 이 길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1920년대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1920년대가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길에게는 문학의 황금 시기라고 생각하는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문학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 안에서는 계속 황금 시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갔더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작가들 해밍웨이도 만나고 피카소도 만나고 결정적으로 이제 그 마리옹 코테야르의 분한 이제 아드리아나를 네. 만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둘이 이제 좀 사랑을 한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내용은 사실 이게 거의 전부고요. 네. 이 안에서 한 번 더 시간 여행을 해요. 그 마리옹 코테야르를 따라서 둘이 같이 마차를 타요, 이번에는. 근데 이번에 어느 시절로 가냐면 1890년대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1890년대냐면은 아드리아느가 생각한 황금 시대는 그 시대였던 거죠. 네. 여기로 넘어갈 땐 또 마차를 타잖아요. 네, 시대에 맞게. 그래서 뭐 중간에 사실 이 영화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뭐
그 이내즈 뭐 바람 피고 이 길도 바람 핀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이런 장면이 있는데 사실 이건 영화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제 친구는 거기만 꽂혔는데. 아 그래요? 그리고 우디 앨런 영화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불륜이 나온다는 그러니까 컨셉이라서 되게 너무 네.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뭐냐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가벼워였어요. 저한테는. 싸우는데 진지하게 안 싸우는 것 같은 거야. 원래 사랑하지 않던 사이 같이 안 싸워가지고 사실 별로 큰 맥락은 없고 이 영화가 이제 그 1890년대로 돌아간 아드리아느라 길이 말을 해요. 이제 또 아드리아느는 거기에 빠져서 여기 머물고 싶다라고 말하고 길은 아니야 당신이 사는 세계가 제일 황금기였어 라고 말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그 길은 현실로 돌아오고 당연히 약혼 여인 이네즈와는 깨지고 길을 가다가 새로운 여자를 또 만나죠. 이게 영화의 전반적인 줄거리이고요. 길의 여자 3명을 만나는 이야기. 그쵸.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는? 사실 영화가 시간을 거슬러 가면서까지 그 바람 피고 뭐 이런 거를까지 넣으면은 이 영화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는 몰라요. 사실 보면은 뭘 얘기하는지 알 수는 있지만 너저분해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장면들은 사실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더 다른 장면을 넣었어도 됐을 텐데 진짜 우디 앨런 감독만의 특색인지 어쩐지 너무 가볍고 다룬 거여서 이걸 빼고 중점적인 걸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제가 이 영화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은 그거예요. 그냥 기영도 시인의 빈집이라는 시를 아시나요? 거기서 보면 이제 그런 시가 나요. 뭐 이제 가실 수 없는 열방이여 뭐 이렇게 그런 게 나오는데 이 영화도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그 시절이 황금기가 아니라 어쩌면 이제 그 다시는 갖지 못할 그 열망에 대한 그런 걸 그린 영화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사실 영화가 줄거리로 보면 참 홍맹랑해요. 근데 좋았던 거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존경에 맞이하는 이런 작가들, 예술가들 만나면서 거기에 제가 감정이입을 했던 거지. 그럴 때는 사실 저 되게 이입이 돼서 몰입해서 봤어요, 이 영화를. 근데 반대로 이네즈랑 싸우는 거랑부터 해가지고 현실로 돌아와서 그런 게 너무 영화랑 분위기를 안 맞았어요, 저한테는 느낌이. 그래서 설명을 들을 때 좀 그건 뺐고, 근데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걸 또 좋아할 수도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우선 핵심은 그렇게 넘어가고, 이제 인물들 이야기 나누면서 결국 인물들의 성격이 드러나잖아요. 네. 그리고 영화가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거 한마디만 더 넘어가자면은 제일 싸구려 시간 여행 효과가 나온 영화예요. 네. 이펙트도 하나도 없고, 차문 열고 들어가다 나오니까 시간이 바뀌어 있는. 영상면 쪽. 네, 그쵸. 근데 이게 그 후로 많은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걸로 알고 있고, 왜냐면 이제 그 후로 사실 시간 여행에 대해서 별로 크게 이렇게 공들이지 않아요, 영화들이. 어바웃 타임에서도 그냥 눈 감으면 시간 바뀌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화사에 조금 미친 영향은 있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보이고, 일단은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데, 이제 해외여행, 그러니까 즉, 파리 여행 가보지 않았고, 사실 여행지라고 해도 그런, 물론 건축물이나 이런 걸 보는 걸 좋아하지만, 사실 그 안에 분위기 녹아드는 게 더 좋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모임 때 모인 여성분들처럼 이렇게 막 대단해, 그런 처음 시작할 때 파리의 모습을 보면서 훌륭하다라는지 이런 거 사실 못 느꼈는데 약간 비아냥 같이 들렸죠. 어떤 분은 처음과 끝만 기억했대잖아. 처음에 영상과 마지막에 비 맞고 가는 근데 거. 저는 그걸 약간은 그래도 이해는 못하지만 공감을 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그 길이 예술가들을 만날 때 저도 약간 흥분해서 봤거든요. 그때 그쵸. 또 그런 거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도 고를 수 있는 취향이 있었던 영화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모임하면서 느꼈던 게 정말 다른 걸 보는구나. 맞아요. 메시지 보는 사람, 뭐 영화 장치 보는 사람, 거기서 그냥 자기 생각하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이 그때 정말 다른 걸 보는구나. 그래서 아까 말했던 제 친구 하나는 영상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남자가 여자 너무 쉽게 만나는 것 자체에 대한 불쾌감이 이제 가득하게 보는 분 있고, 어떤 분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파리 가고 싶다. 끝나는 분도 있고, 말씀하신 그런 타임루프에 더 꽂힌 분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영화 자체가 오히려 그런 특성이 굉장히 강한 영화라고 봐요. 그러니까 매력 포인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되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뭐 파리의 도심을 너무 아름답게 예술적으로 그린 매력, 이거에 빠질 수 있고, 그리고 시간 여행을 되게 담백하게 그려내면서 거기에 나온 수많은 예술가들을 오마주함으로써 되게 사람들이 반가움을 느끼고 신기함을 느끼는 그런 측면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두 분은 마음에 안 들어 했지만, 아닌가 한 분만 마음에 안 들어 했나 모르겠지만 치정 스토리도
되게 우디 앨런식의 가벼운 치정 스토리도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그걸 좋아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뭐 이제 시간이 갖는, 우리에게 갖는 뭐 그런 이제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메시지 같은 것도 나쁘지 않았다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 영화의 장점을 다르게 평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건지면 이제 네. 좋은 거 가져가고 이 대중성 있는 작품이 되는 거니까. 근데 보통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이제 점수가 주로 3.8, 3.5 아래로 안착하지 않나. 예. 그 여행 좋아하고 이런 예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볼만한 영화라 생각해요. 그래서 네.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인물들 얘기 좀 해볼까요? 우리 주인공 길 팬더. 길 팬더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저는 되게 공감 가는 게 별로 없던 사람이어가지고 근데 그건 공감이 가는 게 이제 소설을 쓰는데 불안해하잖아요. 자기가 쓴 소설에 대해서. 그쵸, 계속 네. 좀 내가 잘 썼는지 못 썼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죽어도 안 보여주려고 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현 시대. 이제 이제 과거로 가면서 그걸 보여주거든요. 그 작가 네. 해밍웨이한테 처음에 보여줬던 거 아마 그럴 텐데 그거 되게 공감이 갔어. 그거 되게 부럽기도 했고 사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보여줄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뭔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입이 됐던 거죠. 저는 거기서. 그래서 근데 그 사람 성격은 잘 모르겠어요. 이 성격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좀, 오웬 헬슨 배우 성격 같죠, 약간. 네. 끊임없이 떠들고 엄청 사람이 가벼워 보이고, 하나도 안 진중해 보이죠. 아니, 나는 그 마리안 꼬띠아를 만나서 되게 사랑하는 느낌을 표현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가 먼저 드는 거야. 그래서 뭐, 예. 좀 충격적이었어, 사실. 저희 그 도덕적인 걸로 봤을 때는 너무 순간순간 사랑에 빠지는데 그게 다 걸쳐 있으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저는 그 사랑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그 분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랑은 다시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가장 좀 인상 깊게 봤던 건 그런 낭만주의적인 성향? 이 파리는 비 맞으면서 가야지 최고라고 말을 했을 때 이해 못하는 여자와의 그 극명한 성격 차이가. 이거는 나도 이해가 가요. 나와 같이 할 사람이 나와 다 다르면, 그거 진짜 스트레스가 진짜. 마지막에 비 맞으면서 같이 네. 가잖아요. 네네. 그때 그쪽은 인상 깊어요. 그것도 맞아. 낭만적이다라는 느낌이 딱 맞아, 그 맞아. 캐릭터. 이제 저는 이런 거 약간 비슷했던 게 뭐냐면, 저는 걷는 걸 좋아하는데, 여자친구가 걷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저 좀만 걸어도, 그쵸. 어디, 이제 뭐, 버스 타자니, 택시 타자니 하는데, 네. 이게 그때 엄청 많이 싸웠죠, 그런 거. 그러니까, 비와 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사소한 생활의 차이에서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취향이면 더 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여기서 지속적으로 싸우죠. 그렇죠. 네. 계속 싸워. 그래야지 지속적으로. 싸우는 방식도 어떻게 보면 자기 딱 성향대로 그대로 싸워. 그쵸. 그러니까, 딱 보면 이제, 그냥 보면은 이제, 이네즈가 나빠 보이지만, 길도 뭐, 그냥 둘이 안 맞았던 거예요. 그쵸. 나쁘다는 생각보다는 맞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되게 현실적인 거는 이네즈예요. 비를 왜 맞아? 그쵸. 근데 어떻게 보면 얘는 비 맞으면 낭만적이잖아. 파리에서 비를 맞는다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 못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실 근데 길이 주인공처럼 나오기 때문에 되게 정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 점은. 좀 더 낭만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하지만 현실은 또 다르죠. 그래서 이네즈랑 폴이랑 길은 정말 다른 맞아요. 성격인데 네. 그렇게 둘을 배치함으로써 이제 길의 낭만성이 더 부각되고 그쵸. 그 둘의 현실성과 그런 것들이 더 부각이 이렇게 딱 달리는 네. 그런 구조를 좀 보여준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폴이 계속 설명충. 그죠. 그 표현이 딱 떠오르겠어. 너무 꼴배기 지었어. 그 길이 썼던 소설에 현학적인 남자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해밍웨이가 나중에 평가할 때도 그 폴을 현학적인 남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리뷰를 이제 거트루드 스타인이 이걸 해밍웨이가 보고 말해줬는데 잘 쓰긴 잘 썼는데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남자 주인공이 자기 약혼녀가 현학적인 남자랑 바람 피는 거를 눈치를 못 채는 게 너무 이상해. 그거 재밌었어요. 그런 장면 재밌었죠. 진짜 바람 폈잖아,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되게 당연한 건데 우리만 모르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그러니까 현학적인 남자인 거죠. 폴은 계속 주구장창. 나는 여기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게 만약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엿을 매기지? 이런 사람들. 그때 되게 통쾌한 거 있잖아요. 그죠. 틀린 로댕에 대해서 맞아. 틀린 부분이 있는데 가이드랑 계속 싸우잖아. 네. 그거 되게 보면 어이가 없죠. 그냥 그죠. 사실 틀릴 수는 있는데 네.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 좀 얄미고 꼴배기 싫은 것들이 조금 사실 이런 사람들을 짓누를 때는 똑같이 네.
지식으로 눌러버리는 게 사실 제일 좋잖아요. 사실 이런 거 영화 나온 게 그 있지 않습니까? 누구지? 지식으로. 부디 헌팅에서 아. 지식으로 한번 눌러버리잖아요. 하버드. 그쵸. 그들한테 우리 했었거든요. 네. 그때 그 정말 통쾌하긴 하죠. 그런 예, 거. 갑자기 그 장면이 생각났어요, 저희 영화. 처음에 술집에서. 예. 하버드 앞에 맞아요. 거기서. 되게 지식인인 척 하지만 결국에는 또 자기가 자부하는 걸로 더 나으게 눌러버리니까 결국 말빨인 거죠. 이 영화에서도 사실 그 비슷한 장면은 나오긴 하죠. 근데 뭐 이렇게 판정승이랄까? 내가 피카소 그림을 보는데 얘네 뭐 아는 지식을 갖고 말하는데 길은 이걸 실제로 작성되는 순간을 보고 오잖아요. 그리고 그 모델이랑 사귀고 있고 심지어. 반칙이죠. 그렇죠. 근데 뭐 걔가 이렇게 막 주구장창 말하는데 인정받진 않았죠. 사실 다 뭐 이제 무슨 헛소리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기 네. 자기 승리 정신승리까지 성공했죠. 어떻게 하든지 폴은 네. 가이드랑도 싸우는 반에 네. 뭐 어차피 정신 승리하면 폴이죠. 그죠? 안 질 것 아, 또 같아요. 그렇게 되는 거야? 정신 승리하면 폴이고 아하. 박았다고 해도 안 믿고 폴은 또 속으로 내가 길에 여자까지 같이 하고 있는 반패를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그 사람이 승리자네. 그죠. 근데 폴도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죠? 그쵸. 네. 폴은 또 그걸 잘하는 사람만 얘기할 스타일이죠. 그죠. 나는 여자를 이제 여러 만난다고 꼴보기 싫어. 그리고 약간 비호감 캐릭터긴 하죠. 그래도 이네즈라는 캐릭터를 아까 말한 대로 좀 외모적인 이런 면에서 사랑스럽긴 하잖아요. 그쵸. 그 이네즈랑 또 비교할 수 있는 게 그 아주 조금 나오긴 하지만 마지막 레이세아도 마지막 여자로 되게 좀 이름이 안 나오죠? 극 중에? 나오나? 그 물건 파는 아가씨. 예, 그쵸. 같이 네. 골라주고 비 맞으면서 가는 그렇게 또 이제 데뷔가 되고 굳이 역할을 배정하자면 천생연분역. 네. 천생연분이요. 사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고 사실 영화가 좀 그렇게 끝나면 좀 되게 좀 찝찝했어요. 나는 사실 그냥 레이첼 웨덤스인데 이건 아무래도 배우 팬심 때문에 영화가 일그러져 버린 케이스죠. 이번에는 그러면 예. 무트님의 팬심을 확인해 볼까요? 아, 마리온 코틸라르요? 예. 마리온 코틸라르, 사실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레이세아드인데, 레아세아드인데, 아니, 마리온 코틸라르 아주 무난하게 괜찮았던 캐릭터 같아요. 약간 어느 정도 몽환적이면서, 그렇다고 멍청해 보이진 않고, 되게 자유로운 영혼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영화. 네. 저도 현실에 만족하지 않는 네. 약간 또 다른 길의 모습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어떤 의미에서 되게 길보다 더 낭만을 추구하는 것 같이 생겼잖아요. 즉 길을 네. 더 낭만 추구하는데 네. 이제 또 예술가들이랑 있으니까 네. 더 그런 성향이 더 받을 수도 있는데 그죠. 정말 비슷하면 잘 맞을 것 같은데 또 그러다가 마지막에 삐끗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90년대 남겠다. 9년은 올라가겠다. 한 명은 80년대 나. 그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낭만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아드리아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대가 더 과거로 갔다고 낭만적이었다기보다는 결국에 둘이 똑같은 걸 지향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길 입장에서는 사실. 왜 네 시절이 제일 황금 시절인데 넌 왜 그걸 몰라? 하지만 길이 사는 시절도 누군가에게는 황금 시절일지도 모른다는 뭐 그런 메시지. 길은 그걸 아드리아나를 보면서 그걸 깨달았으니까 자기 시대로 돌아간 거겠죠. 근데 원래 남을 생각이 있었나 영화에서? 근데 우선 그런 선물을 하고 뭔가 고백하고 하려는 게 그런 의도가 전 그죠. 살림 차리자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근데 같은데 그거는 이제 책인가 일기를 봤을 때 목걸이를 주고 잠자리 산다는 내용이 있어서 목걸이를 줘야 되는구나라고 해서 목걸이를 주거든요. 저 근데 개인적으로 귀걸이. 정말 네. 그냥 하룻밤만을 위해서 그렇게 정말 노력을 한 거면 더 약간 바람기가 넘치는 거고 살림 차리자로 가면은 그나마 이제 진정성이 보이고 그 차이가 약간 아니 무슨 차이가 있을 것 무슨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있죠. 한 번 그냥 그 잠자리에 갖는다고 해서 그걸 위해 애쓰는 것과 우리가 잘 될 인연인가 보다 해서 지속적인 사랑을 보는 것과 단기와 장기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걸로 봤습니다. 네. 이거 너무 더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이거는. 그래도 뭐 그만큼 그 여자가 아드리아나가 네. 매력적이었으니까 이제 실제 우리 저희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감상 한번 들어볼까요? 사케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냥 좀 어느 부분은 몰입을 잘했다가 어느 부분은 또 몰입이 너무 깼다가 그래가지고 조금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러니까
사실 영상미가 좀 안 보였어요. 저한테는 사실 많은 분들이 영상미 얘기하는데 영상미가 좀 안 보였고 그런 이제 하지만 이제 예전에 유명한 현재 유명한 그런 예술가를 만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게 봤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하지만 사랑 얘기는 전혀 그냥 별로. 그러니까 불륜이 싫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항상 걱정해요. 내가 만약 결혼을 한다면 내가 더 이 사람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쩌지? 라는 고민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랬던 것만큼 불륜이 모든 게 나쁜 거다 라고 단정 짓고 싶진 않아요. 모든 게 다. 근데 이 안에서는 너무 그냥 사랑이 가벼운 게 싫어요. 그냥 저는. 그래서 조금은 이질감이 느껴졌다 싶었고 다 그 점 빼면은 사실 그런 예술가 나오는 거에 대해선 참 좋았어요. 저는. 내면에 지금 가득한 끼를 갖고 계신데 그거를 이제 억누르느라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 이제 애쓰시는 모습을 제가 뉘앙스상 느낄 수 있었고 저도 되게 비슷한 면에서는 뜬금포라는 생각이 자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서사 구조에서 원인과 결과 그 내용이 다시 다음 거에 원인이 되고 이런 개연성 면에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메시지를 마지막에 딱 던져줘가지고 그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전 영화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바카스 셰프 되게 좋아해서 자주 얘기하거든요. TV 보면서 저 부럽다 하는데 TV 속에 누군가는 또 뭐 부러워하고 부러워 하다 돌고 나면 누가 나를 부러워하는 그 바카스 그 바카스 광고가 하나 있는데 저는 꼭 가고 싶습니다. 그 바카스 생각해가지고 군대를 좋아하시는구나 이분이. 아직 젊잖아 이런 것도 있고. 네. 좋은 광고 많죠? 근데 그쵸? 저는 그 막 부러워함의 근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 메시지가 너무 좋아서 네. 뭐 영상미나 이런 불륜 이런 것보다 그런 면에서 좋은 점수를 주고 네. 싶습니다. 다음 우프님은? 저는 뭐 되게 매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력이 굉장히 많은 측면에서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요. 우디 앨런의 작품들 중에 흥행 성적도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가장 좀 대중적으로 입맛에 맞고 되게 재료 손질이 잘 된 영화가 아닌가 싶고요. 영상미도 좋았어요. 그리고 오웬 넬슨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고 나머지 배우들도 단역으로 나온 배우들까지도 다 보면은 괜찮은 배우들이 곳곳에서 되게 자기 역할을 잘해주다 보니까 이게 별로 엄청 뭐 비싸게 만든 영화는 아니지만 되게 생각보다 되게 육중한 무게감을 갖고 있어요. 중간중간 이렇게 단역으로 에이드리안 브로디를 쓰는 영화. 엄청난 거죠, 사실. 그러니까 딱 되게 짧은 러닝타임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우디 앨런 특유의 가벼운 흐름도 마음에 들었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되게 무슨 진짜 SF 영화처럼 그 뭐 원리를 생각하고 뭐 시간 여행한 뭐 오웬 넬슨이 막 곤란을 겪고 막 이런 이상한 잡다한 거 없이 깔끔하게 필요한 얘기만 탁탁 하고 이야기도 무르르 흘렀다고 생각합니다. 군더더기는 없긴 없었네요, 확실히. 똑같은 상황을 누구는 가볍다, 누구는 깔끔하다 이렇게 같이 판단이 다른 거니까 하여튼 그런 느낌은 뭔지 알 것 같아요. 뭔가 심플하면서도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담백한 느낌? 어떻게 보면 굳이 그런 영화를 보면서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맞아요.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영화. 다음 몇 가지 제가 주제를 뽑아봤어요. 그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 우선 여기서 골든에이지라는 네.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시간 여행을 해도 내가 좋아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여행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는 뭐 1920년대 나오고 또 1890년대 나오지만 또 내가 생각하는 골든에이지는 언젠지 내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던 적은 언제고 뭐 그곳은 어딘지 그런 얘기 편하게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대충 두리뭉실하게 한번 했었고 모임에서는 정확하게 이 영화처럼 시대로 따지자면 저는 90년대 1990년대 그때가 이제 가장 문화가 다양했던 다양했던 시기라 생각해요. 물론 이건 실제로 문화평론가들도 많이 얘기하는 이야기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은 책을 본 시기이게 됐어요. 그때가 아침에 눈 떠서 책 들고 시작해가지고 학교 가서도 책 보고
집에 와서도 한 2시, 새벽 2시까지 책 음. 보고 그랬어요. 그 책을. 한 책만.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저는 이제 환상문학을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도 좋아하고,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1세대 환상문학 작가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90년대. 이제 대표적인 이영도 작가, 이제 이우혁 작가, 뭐 이런, 전민희 작가, 뭐 이런 분들 많이 나왔는데, 사실 지금도 판타지 소설은 많이 나오지만, 사실 그 퀄리티는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때 거의 네. 문학 수준, 저는 굉장히 문학적인 내용도 갖고 있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 그런 판타지 소설은. 기억나죠? 그죠? 네네. 네, 저 아직도 그게 기억나요. 서울대생이 가장 많이 빌리는 대여 목록을 뉴스에서 띄워줬는데, 뭐, 드래곤 라자도 10위권 안에 있고, 묵향이 2위라 가지고 사람들한테 충격을 줬던. 네. 묵향도 약간 네. 어떻게 보면 초창기 퓨전 판타지 소설? 그죠. 우리나라? 예, 그런 개념이었고. 어쨌든 그 시절엔 그렇게 네. 환상문학이 발전했던 것만으로도 되게 좋았었어요, 저는 그거. 근데 다양한. 어느 걸 기점으로 이게 양판형 소설? 양산형 판타지 소설이. 예, 양판소라고 양판소라고 하죠. 양산형 판타지 소설. 그러니까 네. 1세대 그만두시고 2000년대 넘으면서 네. 이제 웹이 좀 활발해지면서 조금 많이 심해졌어요. 근데 원래 판타지 소설은 다 웹이잖아요. 웹에서 시작한 거 아닌가요? 아, 근데 웹이라기 어렵죠. PC PC통신이라. 네. 다 다른가요? 네, 이게 조금 다른 개념인 게 뭐냐면, 네. 한자 한자를 되게 신중하게 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네. 지금처럼 인터넷이 정액제가 아니라 당시에는 아. 전화 통화비로 하니까, 근데 그거는 한글로 써놓고 컨트롤 CV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읽는 사람들이 그쵸. 쓸데없는 글이 들어가면 돈이 나가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약간 수 있죠. 무게감이 다른 게 뭐냐면, 네. 그 양판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출판사였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환타지랑 네. 독자들이 생각하는 환타지는 너무 달랐던 게 뭐냐면 사실 이우혁 작가의 테마로 또 환타지로 보거든요. 네. 저는 근데 또 환타지를 관련된 사람들도 환타지를 안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되게 동양적 환타지라고 보는 편인데 그런 출판사에서는 용이 나와야 하고 마법은 영어로만 해야 중세 되고 컨셉에? 네네. 그래야만이 넣어야 되니까 작가들이 독창성이 많이 쌓았어요. 그거부터는. 그러니까 약간은 양판처럼 찍어낼 수 있는 그냥 기계처럼. 원래 판타지라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세계관인데. 네. 그냥 그쵸. 복부 세계관도 네. 못 보기 시작하고. 1990년대 판타지 시대가 그리워서 네. 그때를 꼽으신 걸로. 그러니까 그 판타지가 그립다기보다는 그냥 그 시절이 가장 네. 풍만했던 것 같아요. 제 감성이라든지 문학적인 생각이라든지. 이런 방금 게. 이상한 생각했죠. 풍만이라는 걸 느낀 거야. 고개를 돌리는 폼이 약간 각도가 좀 이상하고. 그냥 음악도 그렇고 그때 저는 J-팝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 J-팝이 그때는 일본 문화가 금기시되던 시절이라 아직 넘어오기 전이죠. 네네 김대중 정식으로 네네네. 넘어오기 전이었죠. 네 그래서 몰래 보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너무 좋았던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몰래 보고 막 그게 너무 좋았어 그 시절에. 그러니까 아마 골든 에이지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 시절이 제가 제일 즐거웠던 시절이 아니었나? 절대적인 골든에이지였고 이제. 네, 그쵸. 근데 약간 그 골든에이지. 90년대는 우리가 지난 모임 때도 굉장히 많이 나온 시기고 많은 전문가들도 그 얘기를 많이 하고 뭐 토토가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 좀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지칭하는 이유는 있죠. 그때가 우리가 이제 창사 이래가 아니면 어쨌든 개국 이래로 가장 경제적으로 윤택했던 때고. 그러니까 그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맞아. 걱정이 없었던 것 같아 사실상. 취업도 다 하고. 네. 어. 내가 내 꿈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는. 맞아요. 뭘 해도 되겠지. 음. 지금은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싶어 그냥 지금 만약에 그럼 그 아이들은 다 항상 걱정투성인 거예요. 꿈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그 시절에 비하면 지금과 그 시절은 천국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또 반대로.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 말고도 그냥 그립다기보다는 아까 말한 대로 윤택적인 삶도 있었고 뭐 그 시절 그래서 좋지 그러니까 않았나?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문학이 발달했다고 봐요. 아 여유가 있었죠. 그렇죠.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건 굉장히 공감해요 저도. 맞아요. 예술가가 예술을 할 수 있는 시기. 그쵸. 그 이영도 작가도 보면 대학 졸업하고 그냥 그거 쓴 거예요. 그냥 취업 안 하고. 이우혁 작가는 서울대생인데. 맞아요. 그때 그 당시 판타지 소설 작가들 학벌이 어마어마했어요. 예. 왜냐면 뭘 해도 됐던 시절이거든. 그죠? 네. 근데 지금은 반대로 뭘 해도 안 되는 시기. 음. 그렇다 보니까 네. 그 시절을 많이 뽑겠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뭐 저는 굉장히 반대되는 급부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1920년대, 10년대, 그러니까 개화기 때, 일제시대에 되게 반대되는 의미로 문화가 융성할 수 있었던 시기라고 생각해요. 아니, 실제로도 많이 그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1990년대가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살만하기 때문에 문화가 융성했다면 그때는 되게 피할 곳이 문화밖에 없어서 그래서 문화로 사람들이 피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문화가 섞이던 시기이다 보니까 그 시대를 낭만 시대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되게 많죠. 물론 그 선조들의 삶 이런 걸 생각하면 되게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면은 문제가 많지만 그거는 이 질문에서는 사실 좀 빼고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나 문학 작품 이런 걸 보면은 되게 가산점을 많이 줘요. 감정적으로도 많이 흔들리고, 왜냐면 그 시대가 갖는 그런 낭만성도 있지만, 또 비장미가 있잖아요. 그 시대만이 가지는 비장미. 그 시대의 삶은 다른 시대의 삶과는 확연히 다르니까. 그런 면들이 좀 굉장히 멋있게 다가오면서 낭만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기 때문에, 뭐 그 시대를 가고 싶다 이런 의미도 아니고, 그 시대가 뭐, 가면 큰일 나지. 그죠? 예. 그러니까 뭐, 황금 시대다 하기도 좀 사실 되게 부끄러운 면이 있는데, 제가 멋있다고 생각하고 문화적으로 되게 동경하는 시대라고 하면 그 시대라고 할 수 그런 거지. 약간 뭐, 그러니까 느와르물 보면서 막, 맛있네. 그죠. 기관총 시카고 뭐 이런 데 가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예. 네. 저는 네. 우선 골든 에이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네. 딱히 없어요. 생각해 본 적이. 어떤 데가 어떤 문화적으로 되게 융성했다 이래도 제가 그걸 누리지 않으면 그건 사실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초현실주의자 같아. 아무리 서태지가 잘 나오고 네. 제가 서태지 모르면 서태지는 없는 세상이다라는 아, 그런 실존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질문을 갖고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정말 뭐래도 그냥 골든 에이지는 제가 많이 누릴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제가 정서적이나 많이 책을 읽고 했던 게 결국 어쩔 수 없이 지금 2010년대인 것 같아요. 2010년대 전으로 가장 뭐 아무리 사회가 힘들고 이래도 그냥 제가 가장 좀 받아들일 수 있었던 문화적인 것들이 많아서 학창 시절에는 네.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제가 어울리고 그랬던 편이 아니라서 저는 이 질문에서는 그냥 지금 2010년대를 꼽고 싶었습니다. 뭐 비평가 평론가 이런 건 사실 네. 잘 모르겠고 제가 그렇죠. 많이 가장 누릴 수 있었던 게 이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이 누렸던 것 같아요. 공부 이제 네. 공부나 이제 학교 이때 그때 정말 주변에도 그때 막 애니 꽂혀가지고 네, 일본 네, 네. 애니 보면서 일본어 공부 시키지도 않는데 당하고 맞아. 그랬던 친구들 있는데 그런 애들이 나중에 보면은 그런 거 안 하고 이제 네. 자기 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 그때는 그냥 학교에서 시키는 거 했다가 나중에 봄을 터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여기서는 나름 시간 여행을 하잖아요. 제가 골든 네. 에이지라고 믿는 거에 따라서 네. 그래서 시간 여행을 하고 싶은 시대가 혹시 있으신가요? 과거 미래 합쳐서? 제 인생 안에서? 아니면? 미래까지 하면 인생 밖까지 가죠. 뭐. 저들 모임할 때는 미래 얘기도 많이 나왔고. 네, 제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모임에 있을 때는 별로 과거로 가면 더 놀기 위해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오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생각했어요. 그냥 이제 중학교 올라갈 때 나한테 가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돼 꼭. 그 아이한테 말할 거예요. 글 쓰지 말라고.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쓰셨구나. 아니요, 그 중학교 때는 안 썼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잠깐 썼다가 이제 안 썼는데 이제 그리고 반면에 또 두 가지 생각 같이 들었는데 하나는 방금 말한 글은 쓰지 마. 또 하나는 그거 이제 네가 좋아하는 게 글 쓰는 거니까 그쪽으로 더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방황했던 것 같아가지고 좀 더 명확하게 갈 길을 좀 제시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때 네. 진로 학기제를 맞이하셨어야 됐는데. 네, 그쵸. 그 진로 학기제가 없으셔가지고. 그냥 막 그랬어요. 제가 좀 많이 피해를 본 아이입니다. 하여튼 과거에 그 중학생 때로 돌아가고 싶으시다. 그때쯤이면 사실 늦었을지도 모르고 빠르시던데 지금에 비하면 무조건 빠른 거죠. 근데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뭔가 조금 더 지금의 삶이. 루트님은? 사실 미래로 간다는 거는 미래는 주로 궁금해서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실 끝도 없이 계속 미래로 가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과거로 간다면, 저의 과거로 간다면, 저는, 가장 현실적으로는 제가 문과이과 나누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로 가서, 뭐든지 다 예. 있죠, 우리는. 예. 그래서 진로를 바꾸고 싶은 게 사실 크죠. 저는 지금의 진로에 만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저번에는 네. 요즘 문서만이다라는 말이 네네.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문과인 분이 네. 자기는 진로를 네. 이과로 이과로. 바꾸고 싶다는 네. 얘기 하셨는데 네. 이과신데 그럼 문과로? 그렇죠. 왜냐하면 뭐 물론 가면 또 가는 대로 후회할 수는 있지만 이까지 와서도 후회했으니까 안 가본 거? 그렇죠. 그런 건 일단 두 개 다 오답일 수 있는데 일단 한 개는 확실히 오답이니까. 오답이라뇨. 우선 저는 뭐 과거에 대한 회한 이런 거는 거의 전혀 없는 편이라서 돌아간다면 미래가 네. 궁금하긴 해요. 내가 경험할 수 없는 미래. 근데 미래를 갔다 올 수 있는 거죠? 그쵸, 우선 이거는 그냥 구경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뭐 기껏 살아봤자 100년 산다고 했을 때 그 밖의 미래들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됐네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재밌겠다, 근데. 예, 재밌겠다. 그냥 그 정도의 모습? 지금 과거로 돌아가서 뭐 바꾸고 싶은 생각을 해본 적이 딱히 없어서 3000년 시대는 어떨까? 그렇죠. 그런 생각. 어, 지금 2000년도니까. 지구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럴 가능성도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저번에 종이기원 이런 거 아. 일각적인 거 했을 때는 네네. 마지막에 항상 우리 뭐 어. 사피엔스의 미래라고 하면 네네. 가장 그 최근에 와닿았던 거 인터스텔라의 다른 행성 가서 우리 화성 같은 데서 둥지를 틀고 있는 거 이런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좀 궁금하긴 했어요. 그냥 내 경험 밖의 세계. 맞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미래에 가고 싶은 거는 궁금해서, 과거를 가고 싶은 거는 바꾸고 싶어서. 기본적인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는 네. 결국 또 영화 제목에서 나오는 파리 이야기 빼먹을 수 없죠. 네. 우리가 사실 우리 셋이는 공감을 딱히 못했어도 파리를 파리에 꽂혀서 본 분도 많기 때문에 네. 전 파리 좋았어요. 네. 그래서 내 로망 속에 있는 도시 네. 그 이유 저기 또 가고 싶은 도시랑 마찬가지인데 내 로망 속 시대와는 약간 따로 떼어놔서 내 로망 속 도시를 한번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더블린입니다. 네. 더블린이 어디죠? 아일랜드의 수도고요. 네. 그냥 아일랜드를 되게 젊은 시절부터 이유 없이 좋아하게 됐어요.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가지는 특유의 무드가 있거든요. 그거에 어떻게 뭐 이제 인디밴드 음악을 통해서 접했는데 심하게 빠져들더니 그냥 어느 순간부터는 뭔가 전생에 제가 아일랜드에 살지 않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가보고 싶어요, 사실. 사실 좀 더 들면은 끝도 없는데 뭐 굳이 딱 떠오르는 건 그거예요. 더블린. 그게 딱 떠오르는 게 나름 네. 이제 내재된 생각도 있던 그죠. 거라서 예. 깔끔한 것 같고 좀 네. 더블린 사람들이란 책 보면서 안 그- 봤습니다. 네. 그 우중충한 느낌 뭔가 지금 조이스의 그 느낌 보고서 분위기가 이렇구나 했었는데 또 그걸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딱 같이 떠오르네요. 저는 예전에 모임 때는 아마도 거문도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또 오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저는 이제 도시는 아니고 국가, 일본으로 가보고 싶습니다. 안 가보셨어요? 아니, 갔다 왔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로망의 도시라기보다는 네네. 아마 근데 제가 가장 힘든 시기에 제가 일본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금전적인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네. 정신적인 사람으로 받은 스트레스 너무 심할 때 이제 취업을 앞두고 일본을 갔을 때 너무 얻어온 게 많았던 게 좋았고요. 그리고 사케도 있고 맞아. 네, 그리고 또 있고 가장 좋았던 거는 일본에서 아주 좋았던 거는 이제 그냥 아마 어느 나라도 사실 가면은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특히 일본에서 뭘 느꼈냐면 사실 우리나라의 미래를 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네. 약간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보다 한 10년 빠른 무언가를 네. 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갔을 때는 길거리 금연이었고요. 음. 지금 저희가 길거리 금연이 네. 됐죠, 이제. 네. 네, 뭐 잘 지켜지진 않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큰 대도시에서는 길거리 금연이라고는 이제 대부분 알고 있고 네, 당시 일본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와, 길거리 금연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아, 네. 그 옛날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막 뭘 해야 될지 모르는 한량이 집안에 있으면 일본을 보낸 다음에 네. 일본에서 유행하는 거 갖고 와서 한국에서 하라고 하면은 성공한다고 그런 말이 있었는데 저도 어느 정도 동감했으면 이제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최근 시점에서 네. 좀 느껴요. 이제 더 이상은 아니겠구나. 원래 이제 오타쿠 문화가 일본에서 왔고 네. 그들만의 뭔가 자기만의 가진 세계를 가축돼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로마? 그래서 후쿠오카 이런 데 가고 싶어. 휴양지 비슷한 느낌의 그런데 문장님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저는 서울이요. 네. 그때도 네. 그랬지만 깜빡했다네요. 우선 그런 치안적인 면에서 내가 사실은 맘 놓고 뭔가 할 수 있을 때 다른 주변 신경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네. 그런 신경 안 쓰고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편안함을 느끼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이 조밀조밀하게 잘 돼 있는 거. 그쵸. 그건 굉장히 저는 경기도에만 살아도 이제 가끔 서울이 그립고 서울에 있는 그 오밀조밀한 문화시설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편의점부터 해서 어떤 분들은 그 미국의 이런 광활함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차 타고 편의점 가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뭐 내 집이 넓은 거 마당 있는 거 다 필요 없고 몇 점을 걸어가도 뭔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곳곳에 있으면 사실 근처에 도서관만 있어도 좋다는 그런 주의라서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도 서울을 가장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로망이라고 하기는 또 너무 가까이 있지만 로망이 가까이 있는 게 저는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기도 해서 자주 가네. 예, 자기 만족과 정신승리로 일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좋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다음 질문은 이제 마지막 질문이기도 한데 여기서 보면 이 길이 이 피츠제럴드 뭐 해밍웨이 만나면서 정말 좋아하잖아요. 네네. 아주 그냥 환장하게 좋아하죠. 제 글도 보여주고 하면서 그때 우리가 평소 존경했던 인물 뭐 만나보고 싶었던 인물. 예, 만나보고 싶었고 그냥 같이 이야기 나누고 술 한잔 하고 싶은 인물 예, 과거 다 포함해서 그냥 그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을지 그때 한번 뽑아볼까요? 저는 사실 뭐 이렇게 문화 콘텐츠들 중에 영화, 음악, 뭐 책 이런 거 했을 때 저는 사실 음악을 그렇게 높게 치는 편은 아닌데 굳이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음악인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오, 왜 그럴까? 왜냐면 영화인들은 고전 영화를 좋아하는 편은 제가 또 아니고 왜냐면 다 현재 인물들이고 또 뭐 책은 사실 그렇게 또 그렇진 않다 보니까 그 음악을 그래도 한때 좋아하긴 좋아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틀즈, 네, 이미 죽어버린 존 레논.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죠. 존 레논을 좀 만나보고 싶고 물론 언어적인 장벽은 초월해서 얘기하는 얘기고요. 그래도 하고 싶은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렇죠. 예. 그리고 국내에서도 저는 김광석 씨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음악인들이 특히 예술가 중에서도 특히 단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그분들 만나보고 싶고 아무래도 스타성을 따지면은 음악인이 최고잖아요. 좀 그런 생각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사케님은? 저는 사실 모임 때는 아마 또 얘기했던 게 박한서 작가님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아까 좀 전에 생각을 해보니 저는 지금 살아계시지만 이영도 작가님하고 만나보고 싶어요. 그레고나저 작가님이시. 그럼 뭐 다음 작품 나올 때 북콘서트 가시면 근데 그렇게 말고 실제로 이 영화 안에서처럼 대화를 해보고 물어보고 싶고. 싶어요. 그냥 아, 무슨 생각을 하고 이걸 썼냐고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책이 안 나오고 있는 게 그냥 한간의 소문으로는 아버지 과수원 도와주느라 지금 책을 안 쓴다고 하는데 그래서 막 한간에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파티 모은다고 과수원 불 지르러 간다고 네, 글 쓰라고 도와준다는 줄 알았는데 글 쓰라고 근데 불지른다. 이제 인터뷰를
에서 나오신 이영도 작가님 하시는 말씀은 이제 좀 매너리즘에 빠져서 좀 글 쓰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만약에 더 계속 글을 쓴다면 저도 겪을 일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그분이 글을 막 판타지 소설을 보면서 글을 잘 쓴다고 쓴 건 처음이었거든요. 태어나자마자 저는. 그 이후의 작품들도 사실 되게 철학적으로 관철되는 게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전 되게 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내 막 배우고 싶어요. 글이라는 게 공부가 아니라서 뭐 물론 공부겠지만 내가 배운다고 막 익혀지는 게 아니라서 뭔가 그냥 옆에 붙어서 빼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영도 작가 대대곤 나자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한국형 환타지 교본 정도로 생각해요. 누구십니까? 저는 세종대왕입니다. 아, 그때도 막 어떤 사람을 딱히 흠모하고 이런 건 없는 대상이- 쪽이죠. 네, 없는 편이고. 없는 편이어서 그런 사람을 뽑기보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글을 만들어 주신 분께 좀 더 감사의 의미, 그리고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영화에서 던지는 주제들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쪼개서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마지막 코너 맛대맛 시간입니다. 그래서 같이 보면 좋을 다른 작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구님. 사케님 먼저. 저는 사실 아까도 거론됐던 영화인 어바웃 타임을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정말 다른 분위기. 하지만 비슷한 소재. 시간 이동이라는. 예, 시간 이동만 사실 똑같아요. 근데 그 미드나잇 파리와 어바웃 타임의 전혀 다른 이야기의 거리가 뭐냐면 어바웃 타임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는 사랑이 정말 가벼운 이야기라서 정말 비교 대상이 돼서 사실 얘기를 해봤고 저한테는 3대 이제 로맨스 소설이라고 네. 해야 되나 그런 책이 있는데 이제 워크 투 리멤버 그다음에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그다음에 노르웨이 수비 이렇게 세 가지를 뽑거든요. 저도 3대로 뽑는 로맨스가 있는데 딱 사람들이 다 3대로 뽑나 봐요. 이게 다 이겁니다. 제가 말한 전혀 아닙니다. 아. 세 개를 뽑는 거예요? 아니요 왜 그러냐면 너무 상황이 웃긴데 이 세 개를 연달아 봤어요 제가. 근데 워크 투 리멤버를 제일 먼저 보고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를 보고 그 다음에 노르웨이 수비를 봤는데 그 세 가지 이제 워크 투 리멤버와 노르웨이 수비 분위기가 완전 다르거든요. 네. 지금 미드나잇 파리와 어바웃 타임처럼. 그래서 워크 투 리멤버는 지고지고한 사랑 이야기지만 노르웨이 수비는 사실 지고지고한 사랑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방자 사랑 이야기라고 하면 표현하면 만들 텐데 사실 영화도 그래요. 이제 미드나잇 파리인데 좀 방자하고 방탕한 그 외적인 거 다 빼고 사랑 얘기만 나왔을 때 여행 시간 소요를 가득고 그래서 사실 두 그 영화를 비교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어바웃 타임이 더 좋아요. 둘 다 레이첼 맥아담스가 나와서 다 봤거든요. 근데 왜 좋냐면 사실 어바웃 타임에서 나중에 한번 저희가 한번 다뤘으면 하는 영화긴 한데 사랑은 다른 것 같은데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족을 다룬 영화예요. 이거. 가족과 그리고 아버지를 다룬 영화라 되게 좋은 영화. 네. 아버지도 인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비교하는데 어떻게 보면 반대돼서 가져와 봤어요, 저는. 그래서 어바웃 타임. 한번 미드나잇 파리를 먼저 보시지 마시고 어바웃 타임을 먼저 보고 미드나잇 파리를 보시는 것도 되게 재밌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둘이 되게 상반돼요, 느낌이 확실히. 저 생각났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비포 시리즈 드리고 싶어요. 아, 사실 아까 네. 말했던 이제 이 영화의 여러 가지 매력 중에 시간 여행이라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도시를 얼마나 아름답게 다뤘느냐도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도시를 배경으로서 아름답게 잘 다룬 영화가 비포 시리즈라고 생각을 해요. 세 편이 다 배경지가 다른데 그 세 편 다 나름의 그 도시들 부다페스트, 파리, 그리스를 정말 배경이지만 아름답게 영화를 보는 내내 거길 같이 여행하는 듯한 느낌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영화가 비포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도시 그 편마다 그 도시의 매력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차 여행에 환상을 심어준 영화 아닌가. 전 비포 세계 시리즈는 뭐가 비포 시리즈죠? 비포 선라이즈가 이제 94년도에 완성이 됐고요. 이게 원래 시리즈물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선풍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이제 10년이 지나니까 이 똑같은 배우들을
똑같이 캐스팅했어요. 똑같이 캐스팅해서 10년 뒤에 얘들이 어떻게 됐을까를 오. 찍은 게 비포 선셋. 이름 멋있죠? 감독도 똑같이. 그렇죠. 네네. 와. 그 감독 배우도 똑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좀 재미 들린 거죠. 10년이 또 지났어. 이제 14년이 됐어. 권태기가 왔어요. 어. 네. 그럼 이제 얘네는 어떻게 됐을까? 또 어떻게 됐어? 왜냐면 2004년에 영화를 끝낼 때도 결말을 안 알려주고 끝내요. 열린 결말로 끝내요. 94년의 영화도 사실 그랬거든요. 열린 결말로 끝나고 94년도에 얘네가 헤어지면서 우리 1년 뒤에 똑같이 여기서 만나 이러면서 끝나요. 그럼 얘네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팬들이 10년 동안 계속 궁금하잖아. 10년이 딱 지난 배경으로 똑같이 그 배우들도 10년씩 나이를 먹었겠죠? 그러면서 또 보여주고 2014년에 맞아 비포 미드나잇에서 똑같이 10년이 지났을 때 얘네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를 비포도 그랬어요. 미드나잇이에요 마지막 거 이름. 그죠. 네네. 그러니까 첫 영화 비포 선라이즈, 두 번째 영화 비포 선셋, 마지막에 비포 미드나잇. 어떻게 이제 완전 끝이죠. 네. 그러니까 정말 영화로서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죠? 그게 기획이 되게. 그죠? 그냥 처음부터 기획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네. 감독과 배우의 신뢰가 성립돼야만 이렇게 될 수 있는. 안 한다고 하면 고사하면 그냥 영화는 안 나오는 거니까. 그냥 그냥 주연 배우 둘과 감독 셋 다 찍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거죠. 몸장님은 네. 저는 준비하셨나요? 그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라는 소설이 있어요. 기현미소의 소설이. 최근에 한국 영화로 리메이크. 영화로 리메이크돼서 그 네. 김윤석 배우님이 그러니까 그 말아먹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안 봐서. 네. 많이 이제 팔리진 않았는데 네. 한 분 더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자, 변요한. 변요한. 네. 근데 거기도 약간 시간 여행을 다루고 있어요. 그쵸. 근데 거기서는 약간 저랑 다르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이제 알약 같은 게 생겼을 때, 그러니까 누가 하여튼 과거로 돌아간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라고 했을 때 머뭇거림 없이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부터 해서 이렇게 그 돌아갈 수 있는 알약 10개를 한 사람을 위해서 이제 계속 쓰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 여기서 이제 주인공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자기가 애틋하게 생각하는 한 여자의 이제 삶을 위해서 자기의 그 과거로 돌아가서 이것저것 바꾸는 내용들인데, 우선 시간여행이라는 거에서 생각이 같이 많이 났고, 그리고는 전 다른 면에서 이렇게 확고하게 어떤 거에 이렇게 꽂혀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작가, 어떤 화가, 이런 셀레브리티에 대한 이런 애정으로 생각을 했다면, 이분은 정말 살아있는 내 바로 옆에 있던 그 사람, 그 순간, 그거를 기억하는 면이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같이 보면 비슷하면서도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책 한 권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면서 정리를 해볼까요? 미드나잇 파리가 가고 싶진 않았습니다. 결국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준 영화라고 생각해요. 사실 메시지를 기대하고 본 영화는 아니었는데 여기서 던져주는 사실 모든 시대가 황금기라는 그 메시지가 모든 많은 사람들한테 와닿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네가 지금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순간에 딴 생각을 조금 줄여도 된다. 이 정도로 생각을 정리해보고요. 오늘 미드나잇 파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